북한이라는 나라, 다들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알고 계세요? 그냥 공산당이 세운 나라다, 김일성이 세운 나라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거든요. 해방 직후 북한엔 공산주의 세력만 5개 파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일성이 이끌던 만주파는 가장 세력이 약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를 전부 짓밟고 혼자 남았을까요? 그 과정이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에요. 배신하고 누명 씌우고 처형하는 교과서급 권력 찬탈극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야비하고 치밀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던 1945년 한반도 북쪽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물러나자마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들 다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서로 사이가 좋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같은 편끼리가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당시 공산주의 독립운동 계열 안에는 크게 5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련파,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소련 공산당에 직접 지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은 연안파.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제에 맞서 싸웠던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그룹이에요. 실전을 뛴 사람들이라 군부에서 발언권이 셌죠. 세 번째가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내파입니다. 수장은 박헌영. 일제강점기에 조선 땅에 남아서 조선공산당을 직접 조직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국내에서 버텼다는 명분도 있고 조직력도 탄탄했습니다. 누가 봐도 해방 후 북한을 이끌 1순위 세력이었어요. 네 번째는 갑산파, 함경도 북부 산골짜기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조직인데 솔직히 다른 파벌에 비하면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만주파, 만주 일대에서 개별적으로 유격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김일성이 바로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세력 크기로만 따지면 5파벌 중 꼴찌였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5파벌 중에 어떤 그룹이 결국 북한을 통째로 집어삼켰을까요? 박헌영의 국내파 아니면 군사력이 있는 연안파? 정답은 꼴찌였던 만주파의 김일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꼴찌가 1등을 이기는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실력이 아니에요. 든든한 뒷배입니다. 김일성한테는 그게 있었거든요.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한일 유격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소련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련군 장교로 복무하게 되죠. 이 시기가 결정적이었어요. 스탈린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스탈린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한반도 북쪽을 공산화하려면 현지에서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대리인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보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박헌영이었습니다. 조직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스탈린이 박헌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너무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을 듣기보다 자기 뜻대로 움직일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줄 수 있겠어요? 스탈린이 원했던 건 파트너가 아니라 체스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게 김일성이에요. 세력도 약하고 국내 기반도 없고 소련 덕분에 올라온 사람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스탈린 입장에선 최적의 카드였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1945년 말 한반도 북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랑 같은 만주파 출신이자 함경도 기반의 갑산파를 흡수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챙겼어요. 나중에 큰 것을 삼키기 위한 준비였죠. 스탈린은 김일성이 영원히 자기 손안에 있을 거라 믿었겠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훗날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일성에게 스탈린이라는 뒷배는 그 어떤 조직력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스탈린의 지지를 손에 쥔 김일성,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식이 참 교묘해요. 정면 승부를 걸지 않아요. 일단 들어가서 조금씩 천천히 파고드는 방식이었거든요. 1945년 10월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북쪽에 별도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분국이지 사실상 독자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헌영 입장에선 황당했겠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내 조직 옆에 자기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헌영이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북쪽엔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고 소련군은 김일성 편이었으니까요. 반대했다가 소련과 척을 지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불만을 속으로 사기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김일성이 박헌영 아래에 있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론 이미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자리를 잡은 김일성은 소련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북쪽의 지주들과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한 거예요. 재산을 몰수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리했습니다. 잔혹했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소련 입장에선 김일성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김일성이 이 시기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소련이라는 외부 권력을 등에 업고 기존 질서를 흔들고 그 혼란 속에서 자기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 이기는 방식이었죠. 박헌영은 이 시점에서 이미 한 수 뒤처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판을 기울게 만든 김일성,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분국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예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1946년,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완전히 갈라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웠던 연안파를 흡수하고 소련 유학파인 소련파의 협조까지 끌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사력 있는 연안파에 이념적 정통성 가진 소련파까지. 이걸 단기간에 하나로 묶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조선노동당입니다. 김일성은 창당 주도자로 올라서면서 단숨에 북한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돼버렸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꼴찌파벌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말이죠. 박헌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에서 자기 조직을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로당으로 개칭하고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활동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계속 흘렀거든요. 누가 한반도 공산화의 주도권을 쥐느냐, 그 싸움이 수면 아래서 진일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을 회사에 비유해 볼게요. 대리 한 면이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회장 아들이에요. 실력은 그저 그런데 뒷배가 탄탄하죠. 기존 팀장은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지만 회장 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박헌영과 김일성의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도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에 있을 순 없잖아요. 결국 누군가 하나가 사라져야 했는데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태양,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박헌영 쪽에서였습니다. 남쪽에서의 상황이 점점 박헌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거든요. 박헌영은 남쪽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연합을 시도합니다. 우익 인사들과도 손을 잡으려 했고 중도파의 거물 여운형과도 협력을 모색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박헌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순수 공산주의 이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중도파 입장에선 손잡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였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시대 흐름도 박헌영 편이 아니었어요. 해방 이후 남쪽은 빠르게 좌우 대립 구도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흑백 논리의 세상에서 박헌영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어요. 좌익에겐 너무 원칙적이고 우익에겐 당연히 적이었으니까요. 결국 박헌영은 결단을 내립니다. 월북이었어요. 남쪽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김일성이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합류하기로 한 겁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박헌영이 알았을까요?
사자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는데 말이에요. 박헌영이 월북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북한 안에 5개 파벌이 전부 모이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대통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일성 입장에선 이제 경쟁자들을 한 울타리 안에 다 모아놓은 셈이거든요. 관리하기도 처리하기도 훨씬 편해진 거죠. 박헌영은 북한에서 부수상 겸 외무상 자리를 받았어요. 직함은 그럴듯했지만 실권은 달랐습니다. 이미 김일성이 당의 요직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박헌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크메이트가 완성되기 직전에 체스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스판 위에 놓인 박헌영. 이 사람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승부수를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전쟁이었어요. 1948년 북한 정부가 공식 수립되면서 김일성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섭니다. 박헌영은 부수상이었지만 갈수록 존재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찾아낸 해법이 남침이었어요. 박헌영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남쪽에서 자기가 심어둔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할 거다.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끝난다. 군대가 밀고 내려가는 동시에 내부에서 터지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였죠. 자신만만했어요.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솔깃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한반도 전체의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스탈린의 허락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결국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소련의 승인을 받아 1950년 6월 전쟁을 일으킵니다. 초반엔 파죽지세였어요. 북한군이 빠르게 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박헌영이 장담했던 민중봉기, 그거 일어났을까요? 전혀요. 단 한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승만 정부가 이미 사전에 남로당 조직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숙청해버렸거든요. 박헌영이 믿었던 카드가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박헌영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누군가가 갚아야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김일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터집니다.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허를 찌르는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거예요. 파죽지세로 남쪽을 밀고 내려가던 북한군은 순식간에 포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때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두 사람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움질을 한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던 거죠. 1953년 전쟁이 휴전으로 끝납니다. 김일성 입장에선 정리할 게 생겼어요.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 그 책임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뒤집었으면 권력이 흔들려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했죠. 그 타깃이 박헌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박헌영에게 씌운 죄명은 미군 스파이였어요. 황당하죠.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에 바친 사람한테 미국 첩자라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증거요?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조작된 증거, 억지 재판, 강요된 자백. 이 모든 걸 동원해서 1955년 박헌영을 처형합니다.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 출신 간부들도 전부 숙청됐어요. 가장 강력했던 국내파 세력이 북한 정치사에서 통째로 지워진 겁니다. 김일성의 1인 독재를 가로막던 가장 큰 산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큰 산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김일성 앞에 산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박헌영을 처형하고 나서도 여전히 눈엣가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소련파와 연안파였습니다.
이 두 세력은 박헌영처럼 대놓고 맞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일성 입장에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소련파는 소련 본국과 연결된 사람들이었고 연안파는 군부의 뿌리가 깊었거든요. 언제든 자기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었죠. 김일성은 먼저 연안파의 핵심 인물 김무정을 건드립니다.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숙청해버린 거예요. 명분은 전쟁 실책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겠죠. 군부 내 반대 세력을 하나씩 솎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소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쇼프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흐루쇼프는 스탈린 시대의 개인 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게 소련파와 연안파였어요. 소련 본국의 기류가 바뀌었으니 이걸 이용해서 김일성을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한 거죠.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소련파와 연안파 인사들이 작심하고 김일성의 독재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게 바로 8월 종파 사건입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죠.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였으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미 당의 요직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던 김일성파가 즉각 반격에 나선 거예요.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제압됐고 일부는 중국으로 망명했으며 나머지는 숙청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파와 연안파는 북한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김일성의 1인 체제, 이제 진짜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련파도 사라지고 연안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김일성 주변엔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까지 쳐냈거든요. 갑산파 기억하시죠? 해방 직후 김일성이 가장 먼저 흡수했던 세력이에요. 함경도 북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초기 동료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람들도 숙청됩니다. 이유요? 권력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동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김일성의 약점과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김일성의 숙청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가장 강한 적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운 사람 순으로 쳐나간 거예요. 박헌영,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자기 주변을 한 겹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 김일성은 이제 다른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념 작업이었어요. 1970년대 그는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김일성 개인을 신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령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민은 수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쟁자 김두봉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도 이 시기에 모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북한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김일성 한 사람의 왕국이 된 거죠. 왕국이 된 북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봐 볼게요. 현재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정식 공산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공산주의 이론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국가라기보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 말씀이 곧 법이고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구조예요. 이 비극적인 결말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성이 동료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처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낸 구조가 지금의 북한이에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만약 박헌영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공산주의 체제라는 틀은 같았겠지만 지금처럼 수령을 신격화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박헌영은 적어도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가정일 뿐이지만
그 가정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의 북한이 너무 안쓰럽기 때문이겠죠.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혁명의 산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야비한 권력욕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동료를 발판 삼아 올라간 다음엔 발판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뒤통수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북한이 된 겁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가장 약했던 자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정상에 올랐고 그 잔인함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결국 김일성의 이야기는 능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승리였어요. 가장 약한 세력에서 출발해서 도와준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이 끝나면 처형하는 방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고 박헌영을 밟고 동료들을 차례차례 숙청하면서 만들어낸 독재였어요. 그리고 그 독재의 유산이 지금도 2천만 명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북한 현대사의 비극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추악한 권력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